네,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또 경제적 효과는 어떠하게 될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현 정부 들어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골자였는지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이 클러스터라는 것은 비슷한 성격끼리 모여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학에서는 산업 생산 및 연구 집적 단지 이걸 흔히 클러스터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을 하면 네. 그 지역은 땅도 수용을 하게 되고 땅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게 대폭 완화됩니다. 또 기업들이 땅을 사기도 쉽게 되고요. 인허가 절차 대폭 완화되고 또 그 밖에도 인근의 인프라, 뭐 도로라든지 수도, 전기는 물론이고 교육시설, 연구시설까지 들어가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이 클러스터 산업 사업이에요. 예. 이 클러스터 사업은 적어도 정부의 국가 재정, 정부 세금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땅 용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편의를 보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서 경기 활성화와 산업 발전도 모색한다 이런 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전국의 다양한 이런 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요. 예, 15개 지역이요. 그렇습니다. 15개 전국 각 지역의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문화 산업 어떤 고유성 이런 것에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 반도체는 지금도 이미 공장이 이 기흥, 화성, 이천 이런 수도권,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한복판에 용인의 남서면 일대에 무려 710만 평 제곱미터, 710만 제곱미터. 요게 뭐 현실 감각을 위해서 비율을 드리자면 여의도 전체 면적의 한 2배 반 정도 되는 거. 이 지역을 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 반도체는 상당히 기술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산업 연관 효과, 한꺼번에 모여 있음으로써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효과가 그동안에 좀 떨어진다. 산업 입지가 부족하다는 평을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710만 제곱미터를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반도체 이를테면 대만의 TSMC라든지 또는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만들어내는 ASML 이런 회사들도 여기에 비교적 편하게 들어와서 같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도체로서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거대한 기반을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첫 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국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요 국가들이 정부 지원 통해서 이렇게 자국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나온 것인데 이번 정부의 이것은 뭐 굉장히 고무적인 투자 계획이 향후의 반도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두주장의 하나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산업은 대단히 이 메모리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후발주자들이 성큼성큼 따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가동률 면에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이른바 이
대만의 TSMC가 MC, 지금 예. 세계 1등으로 있는 이런 비메모리 쪽, 이런 쪽이 가동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술은 대만보다 앞서 있습니다. 대만이 3나노도 아직 제대로 못 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미세 공정인 2나노에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도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예. 생태계가 있어서 반도체야말로 다양한 업종이 함께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하는데요. 반도체 소재 따로 있고 부품 따로 있고 또 장비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펠비스 이런 것이 한꺼번에 뭉쳐 있어야 서로가 기술도 주고받고 또 이동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극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예. 우리는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우뚝 서 있고 나머지 그것을 균형 또는 보완해 줄 수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좀 편중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이번에도 용인 클러스 때에도 삼성과 SK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새로 710만 제곱미터를 만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들 또 집중 유치하고 또 대기업, 해외 대기업들도 이 산업단지에 끌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기술을 주거니 받거니 또 기술 축적도를 서로 이용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빼머리 위주에서 이제 전 반도체 부분에서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야말로 반도체의 실질적인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중대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정말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난달 취업자 수 우리나라 좀 살펴볼게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만 2천 명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동월에는 이제 100만 명이 넘었었는데 굉장히 2년 만에 최저치를 이번 2월에 기록하게 된 것인데 어쨌든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금 예상은 됐던 것이지만은 너무 적습니까? 예, 일단 우울한 이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바로 복지고 또 경제 성장의 미래 동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취업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취업이 9개월째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달 2월 달 통계를 보면 3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30만 명 늘어났다는 것도 그 전달에 비해 보면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10만 명이 줄었네요. 1월에 비해서는. 예, 지난해 2월 달까지만 해도 한 해 100만 명 정도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31만 명으로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늘어난 31만 명을 내역별로 뜯어보면 또 더 상황은 심각하죠.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60대 이상의 일자리, 60대도 물론 일자리를 잡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근데 60대에서 40만 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럼 60대를 빼면 나머지 20, 30, 40대, 50대에서는 오히려 10만 개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우려했던 취업자 감소가 오는 것이죠. 우리 인구 감소도 조금 영향을 줬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제조업 수출이 안 되고 산업 활동 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미국발 금리 인상, 미국이 지난해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한 그게 이제 드디어 우리 산업계에도 금은 어떤 신호로서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점차 가시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도소매, 운수, 창고업, 금융보호업 다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난 게 딱 세 가지인데요. 숙박업체, 음식업체, 그리고 복지, 사회복지 서비스.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미래 어떤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업 문제에 빨간불, 비상등이 깜빡깜빡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참 고용금리, 금리를 낮춰야 되는 명분이 이제 좀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아져야 되는 건데 거기는 계속 좋게 나오고 너무 좋고요. 우리는 네.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보실 때 아까 짚어주셨습니다만 청년 취업자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청년 취업자의 어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거 이게 참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의 숫자도 줄어들지만 청년 취업자가 취업을 하기 힘들고 취업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젊은 층의 희망이 좀 사라진다. 예. 사회에 나와서 바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면 미래의 꿈을 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뭐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고용을 더 확대하는 정책으로 제도적 유인책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CPI 발표된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희 어디 짚어드렸는데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와 뭐 굉장히 부합하게 나왔고 일단 금리를 상승해야 될 주체들이 이제 FOMC 입장에서는 이제 뭐 금리를 올릴까 올리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돼 보이긴 합니다만 또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근원물가 지수는 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CPI 물가지수 일단 충격은 없었다. 네. 우려했던 물가 대란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CPI 지수 이게 6.0% 1년 전에 비해서 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 또한 계속 오르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픽을 보면 9.1%까지 올랐다가 증가율이 쭉쭉쭉 내려서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예, 있다. 지난해 6월 찍고 정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하락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네. 또 1월 달, 12월 달에서 1월 달 하락폭보다는 1월 달에서 2월 달 하락폭이 좀 더 큽니다. 더 내려갔어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물가가 떨어지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 하락분이거든요. 근데 유가는 언제 또 올라갈 줄 모른다고요. 변동성이 크죠. 예, 그래서 그 변동성이 큰 유가하고 식품을 뺀 것을 우리가 흔히 코어 CPI 어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데 그 근원 물가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조금 떨어졌는데 전월 대비로는 조금 오히려 좀 더 올랐어요. 올랐어요. 예. 예, 이제 이런 대목이 완전히 잡히고 있지는 않구나. 그다음에 특히 서비스 물가, 통화량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게 서비스 물가인데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뭐 이 대목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뭐 악화돼야 된다고 바라면 안 되겠지만 그게 좀 안 좋아져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그 우리 입장에서는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 신경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 안 좋고 이런 경우에는 올리기도 내리고 뭐하고 내리기도 뭐하고 참 고민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우리나라의 금융 구조가 미국하고 다른 데서 오는 하나의 쇼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도 당장에 바로 충격이 바로 안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바로 일자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함부로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환율이 또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무너져요.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미국의 CPI 물가가 예상만큼 조금 떨어짐으로써 연준 입장에서는 좀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SVB 은행 파산 여파 때문에 좀 흔들렸던 뉴욕 증시. 뭐 어젠 또 내렸다가 오늘은 또 그러니까 어젠 또 올랐습니다. 안도랠리. 그러니까 혼조세에서 또 안도랠리 보였는데 우리는 또 어제 안 좋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은 또 좋았고요. 이게 참 희비산 곡선이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았다 안 좋았다. 예. 주가가 들어가는 것이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은 변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 불안한 것이에요. 경제 환경,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 높은 연속 고금리 인상, 그에 따른 부작용. 그래서 지금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연방 정부가 인출을 100% 보증을 함으로써 일단은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을 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SVB가 아닌 또 다른 유사한 금융기관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공포감이 또 있어요. 또 다른 뇌관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숨겨진 그러니까요. 잠재된 또 부실이 있을 수 그런 면에서 자그마한 신호가 나와도 주가가 파르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당분간 이런 불안한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역설인데요. 실리콘밸리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지금 연방준비은행에서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을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는 좀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페드워치에서도 0.5bp가 없어졌더라고요. 예, 밤사이에 패드워치에서는 아예 0.5 물론 패드워치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긴 합니다. 하나의 선물 투자이지만 아예 없어지고 지금은 베이식 스텝이나 또는 베이비 스텝 물론 0.25가 한 70% 정도 맞아요. 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을 유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침체가 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SVB가 확산이 된다. 이러면 또 와그장창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순간 변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또 잘 대처하는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